그동안 줄었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약 50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주가 격리 대상 주를 기존 22개 주에서 총 31개 주로 또 다시 확대했습니다. 미 전역에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된 환자 수의 최대 13배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예비선거에서 박재관 후보가 최다 득표를 얻어 본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의 완전 복권을 명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다카 신규 신청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에 추가 개인 현금 지급과 PPP 추가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문 단속 등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설치된 임시 병동이 환자는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엄청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재확산하면서 그동안 줄었던 하루 사망자가 약 50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줄곧 낙관론을 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사망자가 1,000명 이상 나왔다며 이는 지난달 2일 1,052명의 발생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환자가 증가한 후에 사망자가 늘기까지는 통상 수주가 걸린다는 점을 들며 사망자 급증 추세가 계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 주에서는 모두 1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애리조나 주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1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조기 경제 활동 재개에 앞장섰던 조지아 주에서도 78명이 숨졌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는 이날 누적 환자가 40만 769명으로 올랐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는 지금까지 누적 환자가 가장 많았던 뉴욕주에 40만 8천여 명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설 전망입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신규 환자의 57%가 41세 이하의 젊은 층이어서 대부분 무증상자가 감염을 확산시키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도 9,305명의 신규 환자가 나와 누적 환자가 34만 1,73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부터 재개된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 약 3개월 만에 다시 등장해 불행히도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 국민에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어제 처음으로 마스크에 대한 과거의 저항을 버리고 마스크 착용이 바이러스 차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습니다. 뉴욕주가 경제 정상화 조치 속에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격리 대상 주도 기존 22개 주에서 총 31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가 경제 정상화에 돌입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식당이나 주점에 대해 주류 면허를 정지하는 한편 규정을 3번 위반하면 영업을 정지시키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뉴욕주를 방문할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주를 총 31개 주로 확대했습니다.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는 현재까지 총 27곳의 주점과 식당의 주류 면허를 중단시켰다며 이들 주점과 식당들이 실외 식사 허용 조치를 주류를 판매하는 기회로 악용했고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식당 등에 대해 위반 사례가 3번 적발되면 영업 중단을 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젊은 층이 주점에 있는 것이 문제이며 이들이 코로나19를 쉽게 확산시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뉴욕주 방문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대상주에 알래스카, 인디애나, 델라웨어, 메릴랜드, 미주리, 멘타나, 노스다코타, 네브라스카, 버지니아, 워싱턴주 등 10개 주를 추가했습니다. 미네소타주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뉴욕주는 뉴저지주, 커네티컷주와 함께 일주일 평균을 기준으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비율이 10%를 넘거나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10명이 넘으면 자가격리 대상주로 지정해 왔습니다. 미 전역의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된 환자 수의 최대 13배에 달한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DC가 미국 내 10개 주의 주민을 상대로 수행한 항체 검사 결과 실제 코로나19 감염자는 보고된 수치의 2배에서 최대 13배까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올해 봄부터 6월 초까지 외래 환자로 병원에 온 1만 6천 명의 혈액 샘플을 수집해 실시한 항체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대상 지역은 뉴욕, 유타, 워싱턴주와 플로리다주 남부 등입니다. 연구 결과 미주리주의 주민의 항체 보유율은 2.8%, 사람 수로는 17만 1천 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미주리주 보건당국이 파악한 감염자 1만 2,956명의 1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결과는 미주리주 보건당국이 무증상 감염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무증상 감염자들은 바이러스 확산에 기여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진은 감염자의 40% 이상이 무증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항체 형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뉴욕시로 5월 초 기준 인구의 거의 24%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집단 면역 형성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60%에서 70%에는 못 미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집단 면역이란 일정 지역 인구의 60%가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바이러스 전파가 느려지거나 멈추게 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전파력이 높은 감염병일수록 집단 면역 형성이 중요해집니다. 이 밖에 필라델피아의 항체 형성률은 3.6%, 코네티컷주는 5.2%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졌던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예비선거에서 박재관 후보가 최다 득표를 얻어 본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어젯밤 버긴 카운티 선거위가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박재관 후보는 1,141표를 획득해 총 4명 후보 가운데 최다 득표를 기록해 오는 11월 3일 본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우리 펠팍에 아마 연세 드신 분들, 1세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분들이 좀 불편하신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하나 그런 생각을 이번에 좀 많이 해봤습니다. 한인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사시니까 현재로는 여기가 그래도 미국 땅이라서 좀 불편하신 점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같은 동족으로서 또 우리 같은 펠팍에 사는 주민으로서 어쩌면 좀 더 이 펠팍을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효율적이고 우리가 편리한 그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타운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관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던 신디 페레라 후보는 958표를 얻어 박재관 후보와 183표 차이로 2위를 기록해 역시 본선거에 진출합니다. 펠팍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는 총 4명 가운데 다득표 순으로 2명이 본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본선거에서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당선권인 2위 자리를 놓고 신디 페레라 후보와 경합을 벌여왔던 스테프니 장 후보는 919표를 획득해 3위를 기록해 이번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던 프랭크 다니유 후보는 795표를 얻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펠팍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총 1780표의 우편 투표가 이루어져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할 때 선거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우리 한인 후보 2분이 나오셔가지고 과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인들이 많이 가슴 아파하고 그랬습니다.
본선거에서는 정말로 정정당당하게 참신한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팔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뉴저지 예비선거에서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유일하게 한인 후보가 로컬 정부 시의원 후보를 놓고 경합을 벌였으며 박재관 후보가 본선거에서 진출하게 되면서 2위인 신디 페라로 후보 그리고 무소속 후보 1명과 3파전을 치르게 됩니다. 민주당 기호 1번 됐던 우리 그 박재관 후보와 신디 페레라 후보가 이제 1번 후보로 당선된 두 분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무소속으로 한국 분이 등록을 한 분이 한 것 같아요. 공화당 쪽에서 나오는 두 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신 거니까 그분들은 뭐 별도고 민주당 후보 3명끼리의 3파전 중에서 2위가 11월 달에 시의원으로 당선되겠죠. 유일한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인 뉴저지 3선거구 앤디 김 민주당 의원은 당내 도전자가 없어 자동으로 본선거에 진출했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의 완전 복원을 명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다카 신규 신청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전역에서 30만 명 이상이 다카 신규 신청 자격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다카 프로그램 신규 접수 재개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다카 단계적 폐지 선언을 발표한 지난 2017년 9월 5일 이전으로 다카 정책을 완전히 복원하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절차를 문제 삼아 다카 폐지를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기존 다카 수혜자의 신분 유지에만 적용할 뿐 신규 신청을 허용하지는 않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접수가 중단됐던 다카 신규 신청은 물론 해외 여행 허가서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웹사이트에 안내된 다카 갱신만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해 예전 정보라고 명시하며 한발 후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카 신규 신청 접수와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017년 9월 다카 폐지 발표 이후 약 65만 명의 기존 다카 수혜자의 갱신만 처리해왔습니다. 공화당이 차기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에 추가 개인 현금 지급을 포함하길 원한다고 시사해 민주당의 히로즈 법안에 포함시킨 현금 지급과 PPP 추가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제5차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에 개인 현금 지급과 급여보호 프로그램 추가 자금을 포함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통과된 2조 2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안인 케어스 법안에는 개인 현금 지급이 포함돼 소득이 개인 7만 5천 달러 이하,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의 성인에게는 1인당 1,200달러, 17세 이하 자녀 1명당 500달러의 현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개인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1차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미치 맥코널 원내대표는 어제 이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7월 초 연간 소득 4만 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PPP에 대해서 맥코널 원내대표는 많은 소기업이 올 여름 1차 PPP 대출금을 소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러나 심각한 타격을 입은 기업에 한할 것이라고 말해 대출 자격을 강화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맥코널 원내대표는 제5차 경기 부양안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와 기업, 의료, 학교, 책임보호 4가지라고 전하며 공화당 자체안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 관심사로 꼽은 급여세 삭감이 포함될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백신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백악관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에서 한인 가정을 타깃으로 한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문 단속 등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3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에서 한인 가정을 타깃으로 한 절도 사건이 1스트리트과 이스트 팰리세이드 블루버드 등지에서 지난 주말인 토요일 2건, 월요일은 어제 1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주로 문 단속이 허술해 보이거나 창문이 개방돼 있는 집을 지정해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집 안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운 정부에 따르면 피해 가구별로 수천 달러 현금이 털리거나 귀금속 등을 도난당했습니다. 펠팍에서는 최근 빈집 털리 외에도 남녀 2인조가 방문 판매를 위장해 집 안으로 침입하려는 행위도 잇따라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Some homes burglarized within the last week. We had 2 homes that were burglarized on Saturday and one on Monday. They're occurring around 4 o'clock in the afternoon, between 4 and 6 in the evening. The resident reported $8,000 in cash. Another home, the resident reported $5,000 in cash and about $5,000 in assorted jewelry. And the other home is still compiling a list, so we don't have a list if anything was taken. We have a male suspect at this point in time. We believe he's looking for homes that are easy access, easy targets. So the homes that were burglarized, the residents had left the home and left their windows open or the sliding door open. So again, he's not looking for any confrontation. Doesn't appear he has any weapons. He's just looking for an easy target to go in. 경찰은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자택 침입 절도 용의자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당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검은색 바탕의 티셔츠, 회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또 최근 타운 일대에서 차량 내 금품 절도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펠팍 경찰서는 최근 발생했던 차량 내 물품 절도 사건 용의자 2인조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So since March, we had about 8 of them. They're walking down the street, looking for easy targets. They're not looking to break into vehicles. They touch the handles. They see the doors open. They go in. If we could stress to the homeowners, if you're leaving your home, lock the doors, leave lights on, don't leave newspapers laying around, and set your alarm if you have it. Also, if you have any valuables, to secure them, because basically what he's looking for is small items. He's taking cash and jewelry. We're looking for the public's help. If you see something suspicious, please report it. Dial 911. You may think it's silly or it means nothing, but just call us and let us check it out. So. 용의자는 펠팍뿐만 아니라 인근 리드필드, 클리프사이드 파크 등에서 지속적인 절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문 단속을 당부하고 사건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했거나 목격한 주민은 펠팍 경찰서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던 지난 3월 이후 뉴욕시에 설치된 빌리진 킹 테니스 센터 임시병동, 미 해군 의료선 컴포트호 등이 환자는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엄청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4월 10일 퀸즈 플러싱 메로우 코로나 파크의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 들어선 임시 병동에서 2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환자는 79명에 불과한데 무려 5,200만 달러의 예산을 썼다고 폭로했습니다. 환자 1명을 치료하는데 무려 65만 8천 달러를 낭비한 꼴입니다. 수백 개의 침상과 수백 명의 의료진을 갖춘 이 병동은 퀸즈 지역 인근 병원으로 급격히 몰리는 환자를 분산 수용하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당시 퀸즈 지역 병원은 병실 부족으로 수십 명의 환자들이 복도와 베란다 등 들것에 실려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셔널 테니스 센터의 병동 응급치료시설에서는 그로부터 한 달간 3명의 환자만 치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후 약 2개월 동안 이 병동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79명뿐이었는데 총 5,200만 달러의 예산을 쓴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병동에서 일했던 일부 의사는 시간당 732달러를, 간호사는 하루에 2,000달러를 받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서류 작업에만 몰두했고 실제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고열 증상의 환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에서 파견된 미 해군 병원선 컴포트호도 처음에는 코로나19 환자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지만 시립병원 등 공공병원에서 이송되는 환자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개인 병원에서 이송된 환자만 치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와 의료 종사자들 간의 소통 부재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실질적인 치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주일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탑 기사를 보겠습니다. Ads play on fear as Trump raises tension in cities. An effort to tar Biden clashes with protesters used to fuel message of law and order. The Trump campaign is driving home that message with a new ad that tries to tie its dark portrayal of Democratic-led cities to Mr. Trump's main rival, Joseph R. Biden Jr., with exaggerated images intended to persuade viewers that lawless anarchy would prevail if Mr. Biden won the presidency. 트럼프 선거 캠페인의 새 광고는 민주당 주도의 도시들을 트럼프의 주요 라이벌인 조 바이든과 결부시키려 하고 있는데, 이는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무정부 상태가 우세할 것이라는 과정된 이미지를 시청자들에게 설득하려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So far, the campaign has spent almost $20 million over the last 20 days on that ad and two other similar ones, more than Mr. Biden has spent on his total television budget in the same time frame, and a relatively large sum for this stage of the race. Though the ads predate the federal actions in Portland, they convey a common theme of lawlessness under Democratic leadership. 지금까지 이 캠페인은 지난 20일 동안 거의 $2천만 달러를 그 광고와 같은 두 개의 광고에 썼습니다. 이것은 바이든이 같은 시간대에 사용한 총 TV 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비교적 큰 액수입니다. 비록 그 광고가 폴란드의 현재 상황을 앞지르지만 그들은 민주당 지도 하에 무법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대선 광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You have reached the 911 police emergency line. Due to defunding of the police department, we're sorry, but no one is here to take your call. 당신은 911로 전화했지만 경찰서의 폐쇄 때문에 미안하지만 아무도 당신의 전화를 받지 않을 겁니다. If you're calling to report a rape, please press 1. 강간 신고를 하려고 전화했었다면 1번을 누르십시오. To report a murder, press 2. 살인 사건을 신고하려면 2번을 누르십시오. To report a home invasion, press 3. 주택 침입 신고를 하려면 3번을 누르십시오. For all other crimes, leave your name and number, and someone will get back to you. Our estimated wait time is currently 5 days. 다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고 누군가 연락합니다. 예상 대기 시간은 현재 5일입니다. 이 광고는 명백히 과장된 것으로서 경찰을 해체하는 것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고 안의 자막들은 Joe Biden supporters are fighting to defund police departments. 조 바이든의 지지자들은 경찰 예산을 삭감하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이든은 그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You won't be safe in Joe Biden's America. 조 바이든의 미국에선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 광고의 목적은 바이든을 경찰을 훼손하는 것과 연결시키면서 만약 바이든이 당선되면 안전하지 않은 미국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 포스트 탑 기사를 보겠습니다. In 2000, Roy Den Hollander married Alina Shipilana in Moscow and brought her to the U.S., but quickly claimed in court docs she misrepresented herself for a green card. In the years since, he targeted women with men's rights cases, leading to his killing of a New Jersey judge's son Sunday night. 2000년 로이 댄 헐란더는 모스크바에서 알레나 시필라나와 결혼해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법정에서 그녀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고,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여성 인권 사건을 목표로 삼았으며 일요일 밤 뉴저지 판사의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이번엔 타이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ut Case. 뉴욕 포스트는 넛 케이스를 유도하면서 헐란더는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nut라는 단어는 러시아어로 영어의 no입니다. 헐란더 전 부인이 러시아 사람이라서 nut라는 썼습니다. Failed marriage to Russian fueled misogynist crusade of killer lawyer. 러시안과의 결혼 실패는 킬러 변호사의 여성 혐오 운동을 부채질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요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인구조사 집계에서 서류 미비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는 내부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지침에서 누가 거주민인지를 판단하는 권한에는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아닌 사람을 배제하는 권한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센서스 문항에 이민 신분에 관한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 행정명령이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법원에서 서류 미비자가 체포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뉴욕주 하원에서 97대 44로 통과됐습니다. 한 이민단체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6-2017년 뉴욕주 소재 법정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의 체포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무려 12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L1, L2 등 주재원 비자와 교환 연수 목적의 J1, J2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H2B 등의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최근 서명했습니다. 이미 지난 3월 19일 이후 주한 미국 대사관의 비자 발급 인터뷰가 중단된 상태에서 지상사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어떤 타격을 줄지 집중하며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해외에서 출생한 미성년 국민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적법을 개정합니다. 법무부는 우선 외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던 중 해당 외국의 법제에 따라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적 보유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유 신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다행히 뉴욕 뉴저지 일원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면 곧 보통의 일상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